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6번은 지금 보면은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맞는 말을 하나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죠? 화법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지금 보면은 1번 선택지부터 4번 선택지까지 나와 있어요. 지문이 좀 이렇게 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말하기 방식의 설명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의 설명을 찾기가 어려워요.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선택지를 볼게요. 찬성 측은 그쵸? 친숙한 상황에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친숙한 상황이에요.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 네 번째, 반대 측은 논제의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자, 논제가 있고 의문을 제기한대요. 자, 논제는 논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다시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친숙한 상황, 경험, 윤리적 방법, 논제의 문제기. 자, 그런 것을 빨리 읽는 거죠. 자,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들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를 주제로, 자, 이게 이제 논제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찬성 측이 만든 찬성 측이에요. 그렇죠?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행하는 것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형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의에 정하지 않는 정의로부터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 생각한 게 뭐야? 친숙한 상황, 자신의 경험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반대쪽으로 갑시다.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측 물리적 방법, 그 다음이 논제 의문에서 해결책이냐?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해결책도 없어요. 그러면 반대측부터 찬성측의 반론이죠. 반대측.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 방관적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적 규정에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 하려면 확고한 기준표인데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에 불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뭘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 폭력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방관자의 범위가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 논제에서 방관자의 범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찬성 측. 자,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서 차이가 문다며 이유로도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불을 모른 채 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근간 시민의 구분을 약화시킵니다. 윤리적 방법, 도덕성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게 해결책이냐?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쵸? 이해됐나요? 친숙한 상황 없었고 경험 제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이거를 읽으면서 무엇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얘들이 싸우고 뭐 하는 게 근거가 뭐고 주장이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주제 얘가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뭐지? 라는 걸 안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택지를 읽고 그쵸? 딱 봤을 때 그럼 뭘 설명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선택지를 읽고 들어가자. 그러면 포인트 잡기가 훨씬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있습니다. 자, 괄호안에 들어갈 단어는 뭐예요? 읽어보면은 골개, 해약, 풍자, 골개 세 개요. 골개, 해약,
풍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골계, 해약, 풍자라는 단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골계의 개념, 해약의 개념, 풍자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풍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자가 찌르다 자자예요. 그리고 해약할 때 화합하다, 희롱하다 했자입니다. 이게 이제 화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풍자와 해약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웃음이에요, 웃음. 둘 다. 웃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풍자는 찌르니까 공격적인 웃음이에요.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한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거고, 그거는 차가운 웃음이 냉소라는 겁니다. 냉소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이요. 비웃고, 즉 진짜 웃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풍자의 대상은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인물이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자, 해악은 화합하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화합이에요. 그러면 동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웃는 거고 따뜻한 시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머를 사용하거나 기지나 위트 등을 사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웃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는 해악의 대상은 뭐냐? 바로 그 어리숙한 인물이야. 자, 어리숙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게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소설가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고 동백꽃이라는 작품이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동백꽃 여러분 좀 알만한 작품 중에 동백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점순이가 주인공이 나에게 감자 3개를 줍니다. 그래서 네 집에 이거 없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던져주는데 그거는 이제 감자 3개는 이 점순이가 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관심을 표현한 거고. 근데 이거를 나가 거절해요. 네 집에 이거 없지? 하면서 무시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고 결국에는 주인공이 닭을 때려서 점순이네 닭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점순이하고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하고 그 화해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 주인공이 나가요.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어리숙하고 되게 재밌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니까 이 닭싸움에 이기고 싶어서 자기네 수탉에 고추장물을 먹여요. 결국에는 그 닭이 고추장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죽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어리숙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을 우리가 비판하나요? 아니에요. 야, 점순이가 널 좋아해. 라면서 동정하게 돼요. 자, 근데 풍자의 대상은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인물, 즉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채만식이라는 작가의 뭐 논이야기, 그다음에 태평천하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소설에 태평천하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윤직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윤직원이라는 인물이 부자인데 일제 강점기 시기를요 태평천하로 여기는 아주 못된 새끼예요. 그러니까 걔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죠. 반민족적인. 그래서 거기서 이 채만식이라는 작가는 그 윤직원이라는 인물을 동물에 빗대어서 조롱합니다. 그게 풍자예요. 그때 웃음은 진짜 웃긴 게 아니라 비웃음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풍자는 비웃음이고 해악은 정말 웃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골계의 개념이 뭐냐면 미적 범주 중에 하나인데 미적 범주. 자, 미적 범주에는 순곰이, 비장미, 우아미, 골개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골개미할 때 골개인데 이 골개가 바로 풍자와 해악을 합쳐 놓으면 골개가 돼요. 자,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있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산탈춤이라는 예를 보면 있어야 할 가치는 양반은 존경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골개는 뭐냐? 그걸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골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특징을 잡았죠. 풍자는 공격하는 겁니다. 비웃음이고 해악은 정말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긍정, 이건 부정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 합치면 골개예요. 이 개념을 알고 적용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읽어볼게요.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미적 범주를 언급을 했죠. 그렇죠?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악이 있다. 풍자와 해악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자는 건강한 삶의 의지가 나온 기억을 통해 드러난다. 기억을 통해 드러난대요. 자, 그럼 기억은 들어갈 말이 풍자와 해악 나왔으니까 기억은 뭐겠어요? 골개겠지. 그쵸? 당연하죠. 여기 풍자가 다시 나올 수가 없고 해악이 다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풍자와 해악은 기억을 통해 드러난다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운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골개가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자, 그래서 골개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한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이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자, 여기서도 지금 뭐 부정하고 긍정한다. 왜요? 풍자와 해악이란 걸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쵸?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관점이요. 집중한 것이 니은이다. 이거는 풍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풍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의 관심을 가진다. 이건 해악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야 된다.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골계, 해악, 풍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출제자는 골계, 해악, 풍자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거야.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자,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침 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아침 기도는 아침 뉴스,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중요한 단어. 아침, 아침, 저녁,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쵸?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려면 연결되는 걸 찾아야 돼요. 관련성이 있는 것을 찾아야 우리가 그 뒷부분으로 또는 앞부분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뭘 이용해야 되냐면 글의 흐름을 이용해서 그 글의 흐름에서 아침, 저녁과 관련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합시다. 철학자 해결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 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르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질을 차지한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를 뉴스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의 시간 규범이에요.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게 된다. 공손한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를 바란다. 계시가 포인트예요.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길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 이치가 펼쳐지는 관계를 희망한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착하고 악하냐, 그 다음에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겠느냐, 존재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아침 이걸 관련된 건 뭐예요? 시간규범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결국에는 들어갈 자리가 기억이다. 답은 1번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위치를 찾는 건 글의 흐름을 이용을 하는 거고, 글의 흐름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핵심어들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어를 찾아서 각각 그 핵심어가 뭐가 있는지 찾으면 답은 쉽게 나온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9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읽습니다. 자, 박인로의 누항사라는 작품이고 얘는 조선 후기 가사예요. 장르가 조선 후기 가사에 해당을 합니다. 박인로의.
자, 이 누앙사의 이제 줄거리를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현대풀이를 실어놨죠.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길어요, 좀. 이 앞부분이 그 농부한테 이 박인로가 그 소를 빌리러 갑니다. 박인로는요,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6.25래. 그, 6.25가 아니고, 네.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을 겪고서 양반들도 농사를 지어야 할 정도로 이 나라가 궁핍해집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박인호라는 이 양반이 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민인 농부한테 소를 빌리러 가는데 이 농부가 거절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 거절당하고 좌절해서 돌아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헛먼덕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살피살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의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헛먼덕을 즉 지프로 만든 모자죠. 모자를 숙여 쓰고 축은 이제 살피살피 물러와요. 자, 여기서 지금 살피살피 맥없이라는 뜻입니다. 맥없이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죠. 풍채 모습이 작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이제 초라한 거지. 그때 개가 짖어요. 그러니까 개마저도 나를 무시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나의 초라한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물어봤을 때 두 개를 다 파악하냐? 아니에요. 이 개를 통해서 기억만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하는 존재물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맞는 말이다, 그렇죠? 화자의 절망 연결되네요, 그렇죠?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면은 아니죠. 개가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가 나의 내면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불쌍하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킨다. 그쵸? 이 세 개는 맞아요. 그쵸? 자, 그럼 다시 계속 합시다. 와실에 들어간들. 와실은 이게 와자가 달팽이 와자. 집실자예요. 달팽이 집에 들어간들. 근데 이게 실제 달팽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달팽이 집 정말 조그만데.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달팽이 집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죠? 과장법을 쓴 겁니다. 이거를 이제 향소 과장이라고 그래요. 향소 과장. 과장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향소 과장이 있고 향대 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장법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향대 과장이에요. 좀 이렇게 크게 포장해서 어떤 것을 더 크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머리가 이제 예를 들어 머리가 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놀림 받을 때 별명이 뭐냐면 큰 바위 얼굴. 물론 그 아이의 얼굴이 바위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다란 걸 강조하는 건데 그건 향대 과장이고 향소 과장은 더 그 대상을 더 작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놀릴 때 뭐라면 야 땅콩만한 게라는 거죠. 그 아이가 정말 땅콩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밟으면 죽어요. 그분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걸 땅콩이란 더 작은 대상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향소 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와실은 향소 과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이 와서 눕지 못한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고 물음표의 형식이면 설의법을 쓴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시해서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바로 설의법입니다. 이해됐죠? 자,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그렇지 않다. 북쪽 창문에 비스듬히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없을 문자의 정서정체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그 정이 없는 이런 뜻이요. 대승은 오디세입니다. 대승은 이 나의 한을 돋우는구나. 자, 나의 한을 돋우고 있어요. 이 대승이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상상적 허구물이다 안 됩니다. 그죠? 화자의 희망 하늘 도는데 안 돼요. 그죠? 수심 연결됩니다. 답은 뭐예요? 4번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도 시간을 줄이기 위한 팁이 뭐예요? 기역과 니은이라는 두 개의 대상이 나오면 우리는 한 놈만 깝니다.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씩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왜 수심을 깊게 하냐? 수심은 근심 숫자의 마음 심자겠죠. 그렇죠? 근심하는 마음을 깊게 만든다. 자, 여기서 이제 대승 오디세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봄에 밭을 갈 시기에 우는 새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뭔지 오디세는 봄에 밭 갈기를 재촉하는 새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시적화자 박인로 이 시적화자는 뭐예요? 소가 없어. 소가 없어서 나는 밭 가기를 못해. 그 한을 돋우는 거예요. 소가 없어서 걱정이야. 수심을 깊게 만드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밑에 것도 이제 한번 봅시다. 어차피 답은 나왔는데 해석을 해볼게요. 종조 추창하며 있어. 자, 종조는 마칠 종자의 아침 조자죠. 아침이 끝날 무렵 추창 슬퍼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즐거워하는 농부의 노래. 이 농사 농자 할 때 노래가죠. 이 농부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왜요? 내가 신나지 않으니까. 나는 밭갈기를 못 하거든. 세정 모르는 한숨은 세상 물정입니다. 세정은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나의 한숨이죠.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물정, 세상이 이렇게 각박했구나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사였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 풀 때 한 놈만 깐다라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죠?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예요. 자, 화자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 그럼 일단 뭐겠어요? 한자 성어의 뜻부터 알아야 돼. 그쵸? 한자 성어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거는 금슬지락, 그러니까 금실지락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자, 그래서 금실지락 여기 나와 있죠? 검은고금, 검은 곳을 어조사 지자예요. 어조사 지자는 이제 뭐뭐의, 뭐뭐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 그래서 뭐뭐의로 해석되기도 하거나 뭐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즐기다 락자. 그렇죠? 그래서 검은고와 검은고의 즐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부 간의 사랑을 빗댄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얘는요. 구르다 전자 여기 있어요. 구를 전자에 구를 전자. 자, 둘 다 구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를 전자에 옮기다 전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다 불자에 잠자다 매자예요. 잠자다 매자. 그러니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걱정하는 겁니다. 몸을 뒤척이면서 여기서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잔다. 비슷한 뜻으로 구를 전자 써서 전전 반측 반대 반자 여기는 돌이킬 반자 반대 반자에 겹치자 굴렀다가 반대편 옆으로 또 구른다. 그래서 걱정 처음에 원래 뜻은 이제 그 상사병에 걸려서 이미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함이라는 뜻에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까지 확대가 됐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전방측. 자, 그래서 그 이미를 그리워해서 잠을 못 잔다. 또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는 뜻이고 3번.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비단금자예요. 오드자고 그다음에 밤야자에 다니다 행자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녀요. 미친 거죠. 그렇죠? 왜요? 밤에 잘 안 보여.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가로등이 있어서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비단 옷이라는 건 아주 좋은 옷입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걸어다니는 뜻으로 자랑 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이른 말. 그리고 아무 보람이 없는 일. 이런 뜻이다라는 거. 자, 네 번째는 맥수지탄. 보리맥자에 빼어날 숫자에 어조사 지자에 탄식할 탄자.
보리가 너무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탄식한다라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나라의 고국의 멸망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맥수지탄이 그렇게 되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죠. 그렇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막 온갖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 보리밭은 그대로예요. 자연은.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인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더 슬픈 거야. 야, 자연은 변화가 없네. 우린 이렇게 망했는데 라고 했을 때 대조되는 상황이 있으면 슬픈 겁니다. 그 큰 슬픔이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고국의 멸망을 한탄하는 걸 강조할 때 우리가 맥수지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허난설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허난설원이란 작가의 삶을 알고 있었다면 답은 2번 아니면 1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아니면 1번. 자,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허난설원의 이제 삶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음, 왜 사랑을 못 받냐면, 일단 첫 번째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될 아이들이 막 죽으니까 남편이 일단 미워하고, 두 번째, 허난설원의 문학적 능력이 남편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시대인데 남성들이 자기들의 우월의식을 갖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허난설원은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허씨 집안이. 문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 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허난설원을 멀리했습니다. 그런 슬픈 삶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시로 써요. 그러니까 이 한시를 쓴다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시사죠. 그러니까 얘는 사시,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곁발을 비스듬히 거두니 비치새가 보이는데 게으른 은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자, 여기서 이제 미인이 있고요. 그렇죠? 단장을 하고 봉황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금제갈 꿈이 단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풀섭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누구 집에 연못가에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달빛,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죠. 밤이라는. 시름겨운이는 외로운 밤에 잠을 못 이루는데, 자, 지금 보면 잠을 못 이루는데 정답 몇 번? 2번. 그쵸?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자들 못 이룬다 연결되는 2번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